장표 너무 좀 올드한 거 아닙니까? 바로 장표 피드백을 해버리네. 9월 30일 기억난다. 좀 1440일. 제가 저 때가 딱 어, 맞아요. 매우 힘들었던 때죠. 근데 그냥 이거를 우리가 다른 주식에 투자 안 하고 10년 동안 삼성에 안 넣고 여기만 넣었더라도 사실 수익률이 40% 가까이 되는 거니까 꽤 쏠쏠한 거거든요. 와, 소름 돋는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녕하세요. 메인스트리트 팟캐스트의 고고입니다. 저는 기술과 매크로 경제, 그리고 스타트업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에 시달리고 있는 피터입니다. 오늘 얘기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캐나다와 미국 서부를 여행 중인 판다입니다. 안녕하세요. 피곤한 조이입니다. 어떡해. 아, 힘내라. 오늘은 그럼 두 번째 에피소드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주제를 하고 그 전에 약간 전체 공유할 수 일상 얘기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저는 지난 주간 7일 동안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여행을 하고 왔는데요. 그 여행 동안에 느꼈던 거, 재밌었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보면 어떨까 하고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할 때 좀 주안점으로 두는 거는 우리가 뭐 유럽을 여행하든 뭐 이국적인 곳을 여행하든 그 로컬에 있는 걸 찾아서 가게 되잖아요. 샌프란에도 제가 좀 동부에 살고 있어서 동부에 없는 것들도 한번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중에 이 벌브 커피라는 데를 방문했었는데요. 워낙 우리 한국에 좋은 커피숍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새롭지 않은데 제가 보스턴에 있다 여길 갔더니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커피도 너무 맛이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만났던 친구가 이게 서부에만 있는 커피다. 그리고 요즘에 인기가 많다라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지도 보시는 것처럼 산호세, 팔로알토 지역에 있고 시리에 하나 있고 그리고 요 밑에 요렇게 몇 군데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렇게 밖에 나가면 파티오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커피를 즐기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햇빛 아래서. 네, 요런 음, 모습이고 또 여기 방문해서 재밌었던 건 다들 노트북 켜고 뭔가를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보스턴에서는 대부분 학생 바이브라면 여기서는 그냥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여기서 한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었는데 너 뭐 하냐? 막 이래서 나 스타트업 하고 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너도 스타트업 하고 있냐? 이렇게 대답을 음, 하더라고. 그리고서 분야가 뭐냐? 뭐 너랑 연결하고 싶다. 링크드인 알려줘라. 막 이래서 연결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음, 스타트업 바이브가 넘치는 곳이구나. 그냥 카페에서도 뭐 좀 더 알고 싶다. 뭐 나도 헬스케어 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인맥도 넓히고 아이디에이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에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가신 지역이 지도상의 샌프란시스코 위쪽 거기 말하는 거죠? 제가 요 사진에 있는 가운데, 거는 가운데? 아, 팔로알토. 응, 거기 마운틴 뷰 응, 쪽에? 팔로알토인가, 응, 거기가? 응.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나 그래서 음, 이번에 좀 고민이 되고 있어. 이사를 옮겨요. 이쪽으로 해야 옮겨. 되나? 응. 좀 여러 가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 어. 버버는 왜 유명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맛있어서겠지? 커피 맛있더라고. 커피 맛있어서? 응. 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없는 브랜드니까 동부에. 그러니까 나의 주안점은 저기서 인기가 많은데 다른 데는 없는 브랜드. 그러니까 완전 음, 로컬 혼자 있는 거 말고 브랜드라서 브랜치라서 어느 정도 사업 확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저쪽엔 파져나가지 않은 거 브랜드 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쪽 지역의 컨슈머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서 그 여기 일하는 친구한테 커피 주문할 때 여기 시그니처가 뭐야? 그랬더니 한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설명하기 전에 내가 동부에서 와서 그러는데 여기서 시그니처 뭐야? 이게 동부에는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뭐 동부 어디? 뭐 뉴욕이면 좀 다르고 뉴욕이 아니라면 뭐 설명해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바리스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맛이 있었고 anyway. 근데 내 눈을 끌었던 거 왜냐면 한국에 워낙 좋은 커피숍이 많으니까. 근데 커피가 맛이 진짜 맛있었어. 근데 요 바깥의 분위기가 저는 사실 더 재밌었어요. 되게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약간 이 분위기를 되게 반영하는 커피숍이라고 느껴진 곳? 그리고 그런 사람 간의 만남도 너무 자연스럽게 "무슨 일 하냐?"라고 뭐 링크드인을 주고받으면서 연결이 일어나는 카페라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바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낮 시간에. 그게 재밌었어요. 두 번째는 멘도치노 파임스인데 혹시 여기는 샌드위치 가게인데 이것도 동부에는 없는 서부에만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브랜치가 꽤 되더라고요. 근데 맛있어. 그래서 방문한 곳에 가서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동부에서 왔는데 뭐 이게 여기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다." 근데 여기서 인상 깊었던 건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미션 스테이트먼트 붙여 놨잖아요, 두 개를. 한 매장 안에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체인점도 마치 스타트업처럼 운영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하바도 그렇고 되게 막 오르가닉의 뭔가 헬스푸드가 한동안 되게 유행을 하고 지금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샌드위치는 되게 홈메이드 느낌이 강해요. 파는 음료수부터 샌드위치가 맛도 그렇고 되게 홈메이드 느낌의 제품이고 전체 컨셉이 그래요. 아, 최근 트렌드는 또 홈메이드인가? 우리나라도 그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먹어서 최고의 칭찬은 집에서 만든 것 같은 음식이야 라는 게 최고의 칭찬이고 집에서 먹을 때는 와 이거 사 먹는 거랑 비슷한 맛이야 라고 하면 최고의 칭찬이라고 하던데. 진짜 맛있었어. 근데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되게 배고픔을 못 느끼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 한 번 더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랑 있으면 얘가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해서 힘들었는데 여기는 한 번 더 가자고 할 정도로 그 친구도 되게 맛있어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건 내가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한테 "아 내가 이거 되게 인기 있다고 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진짜 파퓰러하다고 하면서 막 줄줄줄줄 외워내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가 홈메이드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곧 빠른 시일 내에 150여 개의 매장을 더 확장할 계획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저는 그게 또 인상 깊었던 게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그렇게 달달 외울 정도면 이 리더십 팀이 엄청나게 커뮤니케이션을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매우 가치가 잘 공유되고 그게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매우 깊이 공감되고 있고 그게 이것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까지 잘 전달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진짜로 정말 얼마나 그들의 계획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 뭐 이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여행 동안 발견한 곳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스타트업 피칭 이벤트에 갔어요. 이거 매우 실리콘밸리스러운 이거 팔로알토에 있었던 거였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냥 정말 동네 교회인 거예요. 초반에 밖에서 봤을 때 정말 창고야.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주소가 잘못됐나?' 난 컨퍼런스 룸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저를 친구가 차로 데려다 줬는데 "너 정말 여기 참석할 거야? 뭐 나랑 같이 그냥 공항 갈래?"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떠나는 날 갔던 거라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지금 에어컨이 없이 정말 위에서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동네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모여서 스타트업 피칭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는 스타트업이 뭐 대부분 미국에 있는 것도 있지만 되게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온 사람, 뭐 유럽에서 온 사람 정말 아이디어도 많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의 수준이 되게 괜찮아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분마다 페이를 하고 하는 피칭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이미 되게 성숙되어 있고 단계가 엔젤 인베스터를 대상으로 뭐 이 피칭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단계가 많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고 IP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았었고 되게 인상 깊은 세션이었었고 전 여기서 MIT 교수님도 한 번 만났고 삼성 시브리스 벤처스 분도 여기서 있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허름해 보이지만 어라운드 월드에서 오는 진짜 정말 뭔가 실리콘밸리 바이브를 제대로 드러내는 비디오라서 제가 이걸 짧게 소개해 드렸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아빠와 아들이에요. 전 이게 너무 인상 깊었는데 아빠가 아무래도 아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데려오신 것 같아요. 근데 피칭하는 거에 대해서 아빠와 아들이 서로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아요. 근데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날 막 한 몇십 개 아이디어 피칭을 했는데 이게 먼슬리 행사거든요. 아, 이렇게 그냥 아빠와 아들이 나와 가지고 신기술과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서로도 의견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를 갔다가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 스타트업도 만났어요. 제이신 대표님도 만나게 됐는데 요
브랜드 같은 경우 전 그전에 몰랐는데 완전 오토노머스 로보틱스로 푸드트럭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한국 음식을 만드는 거를 지금 산마테오 지역에서 파일럿을 시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피칭 세션에서는 이미 요 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도 레이즈 하시고 이미 지금 이 프로덕트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 지역에 있는서 파일럿 운영하고 계신 이거 자체를 홍보하고 그리고 식당도 오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국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피칭 세션을 활용하셨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혹시 요 회사 이전에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이분은 네, 모르지만 응. 제가 2년 만에 한국에 왔잖아요. 미국에 네. 있다가. 네. 근데 느낀 좀 바뀌었다고 느낀 점이 그 무인 음. 카페, 무인 매장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 예, 예. 인기가 많, 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커피도 음료 메뉴도 어. 굉장히 다양해서 왜 제법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법 구색을 갖춘 게 그냥 자판기에서 카드 넣으면 나와요. 그 안에 그렇구나. 공간도 제법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 와서 청소 정도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보틱스도 그런 어떤 고임금을 반영한 게 아닐까. 네, 맞아요. 이분들이 처음에 비즈니스를 세울 때 미국에 진출하시려고 세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상장도 미국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요 지역을 타겟으로 한 이유가 여기 워낙 단가가 음, 비싸잖아요. 거기다 음. 딜리버리 피에 뭐 텍스까지 붙으면 엄청나니까 그곳을 타겟해가지고 지금 요 시장 타겟해가지고 하고 계신다라고 들었고, 아, 그리고 요 푸드트럭이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아, 그 정말요? 공장 쪽인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최근에 하이닉스도 그래서 들어가게 됐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음식 열풍 불고 있는데, 거기 플러스 로보틱스 결합해서 너무 좋은 전략인 것 같고, 이미 다 완성돼서 이제 전개만 하시면 되는 타이밍이라, 그리고 CJ랑도 되게 가까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이 주목되는 그런 스타트업 대표님 아니신가? CS님 또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재밌는 거 하나인데 뒤에도 연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스타트업이 메이드 인 USA라는 그런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발표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70%의 미국 사람들이 US에서 만들어진 프로덕트에 대해서 뭐 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여기서 시장 마켓이 있으니 내가 그 Made in USA 프로덕트만 취급하는 그런 이커머스를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아이디어였는데 은근히 거기 계신 몇몇의 분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실제로 그렇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또 재밌는 피칭이었어요. 이 미국에서 있으니까 볼 수 있는 피칭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업으로 들어올 경우에 아마존 같은 데서 우리는 미국산 제품, 그러니까 일단 미국산 제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것 같고, 왜냐면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까지 어느 제품은 베트남에서 만들어 오고, 어느 제품은 한국에서 만들어 오고, 어느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 오고, 최종 조립은 뭐 미국에서 하면은 이것은 미국 제품인가 하는 의문이 일단 있을 테고, 음, 그래서 식품이라든지 뭐 간단한 제조품이 아니면은 이거를 미국산으로 정의하는 게 일단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미국산으로만 만들어낸 게 얼마나 많은 구색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아마존과 대비해서 아니면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대비해서 얼마나 다양하고 탄탄한 제품군을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추세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미국인들이 미국의 반중 감정과 더불어서 떠오르는 게 이제 애국 소비가 떠오르는 게 음, 아닐까 싶고, 이제 제가 요즘 피칭하는 산업 정책은 그러면은 이러한 미국의 산업 정책 혹은 소비 심리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조금 더 미국 시장에 가깝게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거의 미국에서 만든 제품과 동일시할 수 있도록 FTA를 개정한다던가 아니면은 외국 시장에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미국 제품인가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리자면 그거야말로 바로 어떤 art of curation이 아닐까. 그게 그 밸류를 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애플 뭐 아이폰은 중국에서 만들지만 누가 봐도 미국 제품이잖아요. 음, 또는 아니면 이번 달에는 우리는 어떤 로컬 뭐 farm들을 서포트하고 싶어 이런 어떤 테마를 걸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음,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아이디어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꽤 넓어요. 이렇게 되면 음, 제법 뭐 마케팅을 잘하게 되면 제법 이제 배리어도 생기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 되게 유의할 만한 임플리케이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시장이 얼마나 되는가, 미국의 애국 소비 시장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일단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음. 이것 때문에라도 많은 수출 국가들이 이거에 맞춰서 테일러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들의 오. 제품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음, 왜냐면 전기차처럼, 지금 음, 네네네네. 그래서 음, 얼마 전 지금 서부 여행 중인데 미국 서부를 여행 중인데 이제 음,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들을 몇 개 타볼 기회가 있었어요. 렌터카를 하면서. 음, 근데 생각보다 현대 전기차는 헐츠 렌터카 브랜드에서 빌릴 수 있는 차가 없고 다 미국산 전기차들이 있더라고요. 어, 네, 현대 기아 전기차는 충전소에 가면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음, 일단은 미국에서 생긴 전기차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정이 이 정도인가라는 걸 일단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일단 이 시장이 중국의 애국 소비 시장만큼 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거에 발맞춰서 현대는 한국 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현대 미국산 전기차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시장의 마켓 사이징을 제대로 하고 그거에 대한 공략법을 제대로 개발을 하는 게 앞으로 많은 글로벌 수출 기업들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음. 그럴 것 재밌는 같아요. 주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거 보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애국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왠지 남부에 되게 막 그런 소수 집단일 것 같고, 그렇게 들잖아요. 한국 미디어에서 주는 느낌은 약간 트럼프 지지하거나, 약간 이런 사람, 이거 피칭하는 사람이 목소리랑 발음이 마치 트럼프 같았어. 재밌었던 건. Anyway. 그랬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25에서 55 나이대의 미들 에이지 투 어퍼 미들 클래스에서 그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보면 college educated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저도 재밌었어요. 데모그래픽적으로도 그러니까 뭔가 애국하면 약간 국뽕 뭔가 그 미디어에 세뇌된 이런 것처럼 약간 그렇게 미국에서 애국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 비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나의 큰 거대한 흐름인 것 같다. 이게 꼭 애국이라는 느낌으로 브랜드가 됐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음, 만든 거, 내 동네에서 만든 거를 소비하자라는 기조가 어느 정도 있고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냥 일반 대형 슈퍼마켓에서 사는 블루베리와 똑같은 산지에서 나온 블루베리인데 이제 주말마다 열리는 무슨 오일장 같은 데서 사는 거는 훨씬 더 단가가 비싼데 이제 음, 이거는 로컬에서 나온 자기 지역에서 나온 음식을 소비하려는 선호도가 반영된 가격 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것도 좋은 마찬가지로 것 이것도 같아요. 꼭 애국이라는 느낌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나온 거야. 우리나라에서 나온 제품이니까 이거를 사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브랜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또 하나 근데 재밌는 게 저는 지금 음, 음. 왼쪽에 이제 이게 미국 깃발이잖아요. 네. 플래그가 미국 깃발의 일부인데 저 일부만 딱 봤을 때 텍사스 깃발이랑 똑같이 텍사스야. 생겼어요. 맞아. 와, 이게 되게 야, 재밌네. 이게 약간 의도한 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피칭을 와, 캘리포니아에서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겠지. 텍사스에서 먹히겠지. 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네. 사업 전에도 뭐 성공하셔서 익스하신 분이고 여기 피칭하시는 것 중에 성숙한 비즈니스는 그 전에 시리얼 엑시트하신 기업들이 꽤 있었어요. 음, 되게 괜찮았어. 그리고 네. 이게 어떤 행사였나요?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무슨 AI 테크 어쩌고였는데 나중에 링크 공유 드릴게요. 자세한 거. 이게 먼슬리예요. 그래서 저 그 샌프란 또 가게 되면 이거 맞춰서 갈 의향이 있어요. 되게 괜찮았어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그 스타트업이 되게 편차가 심하잖아요. 피칭하는 거 보면 그냥 여러 이벤트 가면 근데 여긴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괜찮은 인베스터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 잠깐만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저 응, 서부 여행할 때 네. 서부의 핵심 도심권을 제외하면은 교외에 가도 트럼프 지지자나 공화당 지지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수가 텍사스나 남부나 뭐 중서부에만 공화당 지지자들이 있어라는 거는 속단하는 것 같고,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동부나 서부의 도심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애국 소비를 할 사람도 충분히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네요. 네. 저도 그래서 하나만 더 음, 붙이자면 네네. 그 앱 소비는 저는 되게 그 저기 판단이 말한 것처럼 스터디하면 되게 재밌을 주제인 것 같긴 한 게 이게 사실 당파나 진영을 떠나서 다 적용되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이게 공화당 그치. 지지자라고 외국 소비를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사실 민주당 맞습니다. 정권인 바이든에서 빌백 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많은 맞아요. 예산을 이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오는데 썼는데 그거에 대한 동의가 사실 민주당 의원 쪽에서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약간 큰 하나의 그냥 글로벌 흐름 같기도 해요. 조금 더 맞아요. 그러니까 WTO 체제가 좀 붕괴되는 네. 그런 흐름 같아서 나중에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아주 공부 한번 더 해봐요. 이게 이거 잘 갖고 왔네요. 첫 번째는 여기서 끝이에요. 장표를 띄워볼게요. 뒤에 있나? 장표 너무 좀 올드한 거 아닙니까? 바로 장표 피드백을 해버리네. 너무 K 그룹화된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제가 아직 컨설팅 훈련을 덜 받아서. 내 말은 장표라는 단어가 올드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아. 그래서 장표는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환율과 물가입니다. 환율이 높다 높다 하는데 이제 계속 높은 채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는 그냥 한 1,300원에서 1,400원이 뉴노말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느낌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어, 가지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최근 3개월간의 환율 추이는 1,350원에서 1,400원 가까이까지 있어서, 그냥 높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일단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한 1,2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달러를 좀 더 사놔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못 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환율에 이제 시달리고 계신 미국에 계신 분이 또 하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얘기할 때도 우리 제가 항상 얘기했거든요. 환율 안 떨어질 거고 좀 더 갈 것 같다. 이게 사람이 너무 재밌는 게 머리는 알잖아요. 근데 막상 오니 그러면 뭔가 준비를 했었어야 되잖아. 근데 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게 닥치면 정말 하루하루가 네, 고통스럽습니다. 계산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니까. 거기다 제가 샌프란까지 갔다 왔잖아요. 힘들었습니다. 거긴 물가가 더 비싸죠, 보스턴보다 확실히. 근데 여기 있다 가니까 충격이 덜 하긴 해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호텔 묵어야 되고 뭐 계속 이동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그렇지. 이거는 1년 트렌드인데요. 1년 트렌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갑자기 1266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394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역시 뭐 1080원까지 떨어졌던 적이 2021년에 있었지만 뭐 최근 3년간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였고, 비싸네, 내려가겠지? 안 내려가. 비싸네, 내려가겠지? 했는데 안 내려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게 그냥 1,300원은 뉴 노말로 받아들이고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하는 생각으로 좀 체념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안에 환전을 더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9월 30일 기억난다, 저 1440원. 아, 제가 저 때가 딱 어, 맞아요. 매우 힘들었던 때죠. 네, 9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일본 여행 가는 거고, 뭐, 동남아 여행 가는 건데, 환율이 안 좋아졌다 하는 거면은, 뭐, 몇백만 원대 환전을 한다 하면은, 한 10만 원대에서 이제 차익을 이제 손해본다라는 게 될 수 있지만, 이제 월 생활비가 몇천 불이 나가고, 이거를 몇 개월 동안 언제나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동안 생활을 해야 된다 하면은,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네, 이거는 10년 추인데 10년 추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지속적인 아, 우상향이라고 보시면 아, 되고. 10년은 진짜 가장 더 가장 하네요. 비쌀 때 봤어.
제가 그러니까. 가장 10년 비쌀 전에 때가 아까 샀었어요, 저도. 9월이잖아요, 지금. 제가 8월에 차 샀어요, 미국에서. 아, 가슴이 아프더라. 사야 돼서 샀는데, 진짜. 소나타를 4,300만 원 주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를 우리가 다른 주식에 투자 안 하고 10년 동안 삼성에 안 넣고 여기만 넣었더라도 사실 수익률이 40% 가까이 되는 거니까 꽤 쏠쏠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와, 그렇게 이거는 얘기하니까, 세금도 안 되잖아요. 와, 소름 돋는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물가라든지 우리나라의 제품이라든지 하는 게 이제 40% 정도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하지만 미국 있다가 한국 가면은 오, 이렇게 싸고 맛있지? 서비스도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의 다음 음모론 중에 슬라이드. 몇 년 전에 저희 한국 부동산이 미치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한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그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식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자산이나 나머지 것의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다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린다는 뉴스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 또 연말쯤에는 뭐 정부도 그렇고 뭐 기업도 그렇고 지금 사실 수출 기업의 성과가 좋은 상황일 테니 성과급 잔치를 통해서 다시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을 주는 대신 기업을 통해서 그렇게 돈이 흘러가게 하는 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모론도 아니고 의견 타당한 이야기 같은데요. 성과급을 예측하셨. 일단은 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이 모양이라서 물가도 높은 거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최저임금이 오른 탓이다, 뭐 부동산이 오른 탓이다 등등을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뒤에 있는 원인을 보자면은 일단 미국이 금리를 갑자기 바짝 조였다. 그래서 음, 뭐 우상향하는 트렌드잖아요. 여기도 고금리가. 그래서 2020년부터 보더라도 2024년까지 우상향하는 커브를 그렸고 우상향하는 단계 그 페이스가 조금 급했다라는 정도지 이 한미 간의 금리 차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이제 역전이 됐고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미국이 금리를 뭐 0.25, 0.5%포인트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이 환율 차이가 금방 좁혀질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날이 언제가 될까 하는 궁금증이 일단 듭니다. 근데 그냥 이 그래프만 보면은 미국의 금리의 유연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라는 건 알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방어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진폭의 유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인으로는 우리나라가 높은 수출 의존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는 뭐 네덜란드, 독일 등등이 뭐 2019년 자료긴 해요. 네덜란드나 독일 등등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라고는 하는데 이 친구들은 EU에서 유로 화폐로 묶여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환율의 이제 파괴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좀 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입 의존도 역시 뭐 멕시코가 우리보다 높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무역을 더 많이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불안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일본이라는 또 하나의 방파제처럼 작용해주는 국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40% 정도 절하가 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본은 보면 60%가 절하가 됐잖아요. 같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아, 우리는 일본이 있어서 그래도 일본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저도 한 싸다고 생각했던 시점에 한 작년 말인가 올해 초쯤에 엔화를 많이 구매를 해놨는데 나중에 일본 여행 가면 써야지 해갖고 한 300만 원 정도 바꿔놨는데 더 늦게 바꿀 저도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엔화 일본도 이런 환율을 갖고 있는 원인은 똑같죠. 그래서
얘네도 금리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미국의 금리에 대응을 못했고, 무역 의존도는 우리보다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역을 꽤 하는 나라고 등등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일본은행 부총재가 왔었어요. 음, 그리고 전 일본은행 총재인 구르다 총재도 왔었는데, 이제 이분들의 당시 정책 주안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환율 어, 조정 절대 아니었고, 그래서 어, 제가 이 환율이 이렇게 될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피보는 거 아니냐, 너네들은 어떠한 점들을 지금 주시하면서 이러한 물가 상승을 즐기고 있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본은행의 목표는 항상 디플레이션 탈출이었고, 물가 상승률 뭐 1.5%였나요? 1.5% 달성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를 음, 달성해서 너무 신나 있었던 거예요. 이 부총재도 그렇고 부르다 음, 총재도 그렇고. 우리나라 총재는 오래 있다가 은퇴를 하긴 했지만 이제 본인이 재직하던 총재로 있던 기간에는 물가 상승을 계속 못 봤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다려졌던. 근데 당시에 그분들의 말씀을 뭐 직접 인용하긴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간접 인용하자면은 우리는 그런 거 지금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이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인 퍼센테이지로 그냥 높게 가져가고 싶어라는 게 이분들의 주안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을 어느 정도는 용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전 일본 잘 모르는데 일본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좀 있지 않나요? 약간 엔화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약간 돈이 좀 돌게 만들려고 아까 얘기했던 음,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좀 극복하는 게 일단 지상 과제고 사실 지금은 일본 마이너스 금리 아닌 것 같던데 이제 0%인가? 못본 것 같은데 일부러 0.25%인 줄 알고 있는데, 음,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제 작은 나라가, 뭐 작은 나라, 완전히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그렇게 일부러 둘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개입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입은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은행 혼자서 이 환율을 버틸 수 있는 재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일본도 사실은 이렇게 환율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출혈이 있을 것이다. 출혈이 완전히 없진 않을 것이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출혈이 굉장히 크겠죠. 음,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본에 비해서는 선방을 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비해서 우리는 40% 깎였지만 일본은 60%가 깎였기 때문에 일본 여행을 그래도 싸다 하고 갈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달러를 쓰는 나라였다 하면은 더 싸게 일본을 가서 완전한 소비를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편안한 소비를 할 음, 수 있겠죠. 왜냐면은 원래 쓰던 거보다 절반 이상 싸졌으니까 가격들이. 그러네. 와, 857원이야, 지금? 대박이네. 만약에 원래 그냥 우리가 만약 달러를 쓰는 나라였다 하면은 일본에 가서 1,000원어치 쓸 거를 지금은 500원 이하에 살 수 있는 거니까 진짜 거저인 거죠. 진짜. 결과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수출 기업들은 지금 엄청난 호실적들을 달성 중이고, 근데 그 반대로 이제 일반 서민들은 수입 물가가 급등해서 아까 얘기한 뭐 식당 물가, 뭐 기름값, 집값 등등을 버티는 요인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옛날에 싱가폴 중앙은행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히려 싱가폴은 달러 대비해서 환율 방어를 굉장히 잘 했어요. 최근에 한 3년 정도 그래프를 보면은 환율 진폭이 10% 내외로 그냥 넘나들지 꽤나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그 음, 이유로는 싱가포르 경제 자체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도 있겠지만, 둘째는 뭐 싱가포르는 크지 않은 나라고 거의 모든 물건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환율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음, 신경 쓸 조건들이 없고 그냥 환율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수출도 해야 되고 환율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안에 물가도 유지해야 되는데 안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다면은 이거는 뭐 오히려 딜레마다. 미국처럼 아예 국내 시장만 보고 우리는 너희들이 어떻게 죽든 말든 신경 안 써 하고 나 홀로 금리 정책을 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은 뭐 그러면 조금 버틸 만한 여지라도 있는 큰 내수 시장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너무 크고 근데 그렇다고 환율만 신경 쓰기에는 내수 시장도 규모가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싱가포르처럼 유연하게 환율 정책을
펼쳐서 물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미국이 봐주기 때문에 이게 엔화가 계속 싼 게 유지되고 있는 걸 수 있을 거.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일부러 누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달러 자산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 공장을 세우든 아니 소재를 납품하든 미국이랑 다시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데, 미국이 뭔가를 투자를 할 때 일본이 같이 협력을 하면서 환율이 이 상태로 유지되는 게 매우 일본에게 득이 돌아가는 구조가 세팅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런 식으로도 미국과 일본이 서로 도와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수출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으면서 불만이 많죠. 내 월급은 안 오르잖아요. 성과급. 왜 연말에는 이거 성과급 성과급. 엄청 클 것 같아. 한국 대기업이. 별로 그냥 성과급도 그냥 거의 받는 만큼 받을 것 같고,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잘 됐을 때 맥시멈은 정해져 있는데 잘 안 음. 됐을 때는 그 추락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개 직원 입장에서는 뭐 잘 모르겠고요. 확실히 우리 수출 기업들 중에 하나로서 제 회사는 아주 해피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에 이직을 해야 되는 이제 입장이 되었는데 웬만하면은 달러로 월급을 받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물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어디 있나요, 그런 분이? 오늘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바이. 와, 바이. 끝. 레드님 들어오신다.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들어오면 스티븐 시작할게요. 계시나 아, 보다. 개인 드라이버 아니에요? 아, 저널리스트 레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안해요. 중간에 들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다들. 근데 그래도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이기적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뭔가 약간 하이한 것 같은 느낌은 나만 어. 느끼고. Very 주치 high, man. 방송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재밌네. 역시 재밌네.